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BIS, 인플레 반등 위험, 중앙은행 금리 인하 서둘러선 안 돼.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BIS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완화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위험성 때문이었는데요. 고강도 긴축으로 전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 극우 정당 압승 예상. 프랑스에서 치러진 1차 총선 투표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압승이 전망됐습니다.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구에서는 내달 7일 2차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지더라도 사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 참패 바이든,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 더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국 대선 TV 토론 후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격차를 키우며 밀려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대선 승리를 자신했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안 후보를 찾는 움직임이 감지되며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단기 과매수 종목 지목. 미국 CNBC는 주가 상대 강도 지수를 활용해 S&P 500 종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반기 가장 과매수된 종목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RSI는 최근 14일간 주가의 평균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 산출한 기술적 지표입니다. 과매수 종목으로 지목된 기업은 대부분 지수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분기 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12% 하락한 39,118선에, S&P 500 지수는 0.41% 떨어진 5,460선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71% 밀린 17,73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5월에 근원 PC 가격 지수가 발표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18,000선을 상향 돌파했고 S&P 500도 5,523까지 오르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5월의 CPI에서 이미 둔화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인지 투자자들은 이를 오히려 매도 기회로 삼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모습과 달리 오후 들어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3대 지수는 하락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테슬라를 제외한 6개 기업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5월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8일 5월의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해서 물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더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5월의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4월에 0.1%보다 높았지만 2월에 0.6%, 3월에 0.7%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PC 가격 지수는 미국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할 때 CPI 대신 이 지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12일에 발표된 5월의 CPI 상승률이 3.3%로 개선한 데 이어서 이번에 PC 가격 지수도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4분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스틱 총재는 27일 발표문에서 4월과 5월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일자리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올해 금리를 2번 이상 내리거나 내리지 않거나 심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2025년 말까지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먼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이나 그 이후에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미셸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보먼 이사는 워싱턴주 스티븐슨에서 열린 서북미 은행협회 행사 연설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가 상승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먼은 연준의 현재 금리가 경제에 제약을 수는 수준이며 통화 정책을 지속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한때 활발했지만 지금은 둔화됐고 물가 하락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보먼 이사는 미국의 은행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은행이 충분히 생기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표명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미 연준이 올해 최소한 말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MF 총재는 현지 시간 27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노동 공급과 생산성 향상 덕분에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날 IMF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습니다. 이는 4월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한 IMF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가 악화하고 있으며 무역 규제 확대와 지난해 발생한 은행 파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느리다는 점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국채가 28일부터 미국 JP모건 체이스의 신흥시장 국채지수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총 4천억 달러 이상의 인도 국채 28종이 이 날짜부터 단계적으로 JP모건의 신흥시장 국채지수에 편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는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과 함께 최대 1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공식 편입에 앞서 이미 인도 채권에 1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공식 편입 후 10개월 동안 3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보유 비율이 기존의 2%에서 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투자를 중단하고 중국 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편입으로 인도 국채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머니 유입으로 시장 변동성과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투자자들이 인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계좌 개설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0.2달러 하락한 배럴당 82.5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02달러 오른 배럴당 86.41달러에 마감됐습니다. WTI는 2분기에 1.96% 하락해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분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WTI는 최근 6개 분기 중 4개 분기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WTI가 전월 대비 배럴당 4.55달러, 5.91% 상승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는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었고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미국의 시민권자에 대한 채용 차별로 인해서 집단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프루쇼타만 라자람은 메타가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자신을 고용하지 않았다면서 집단 소송 허가를 요청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에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라자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메타에 여러 번 지원했으나 모두 실패한 후 2022년 5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메타는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자람은 소송에서 메타가 섹션 1981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섹션 1981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계약 체결과 그리고 이행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이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7일 러시아 해커 집단이 자사 임원들의 이메일에 접근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하고 관련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통해서 러시아 해커들의 마이크로소프트 공격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에 러시아 해커 집단 마드리나이트 블라이저가 정부기관 등의 고객들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자사 임원들의 이메일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안보부 전화 이 사이버 인프라보국은 지난 4월에 정부기관들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계정 보안을 점검하라는 비상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은 이 해커 집단이 러시아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2021년 IT 네트워크 관리 기업 솔라윈즈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주체로 지목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단체인 탐사보도센터는 현지 시간 27일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이 회사의 투자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탐사보도센터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오픈 AI가 탐사보도센터에 허가나 보상 없이 콘텐츠를 복사하고 활용했다고 요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사보도센터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훈련을 데이터를 만들 때 저널리즘 저작물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챗 GPT가 저작권을 인식하거나 존중하지 않도록 학습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실제 손해와 피고가 얻은 이익에 대한 비상, 그리고 저작물 침해당 최소 $750 이상,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위반법 2,500달러 이상의 법정 배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탐사보도센터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AI가 탐사보도센터의 중요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폰이 가격 할인을 통해서 중국에서 판매량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영업 부진을 겪었던 아이폰은 최근 판매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는 지난달 중국 내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이 502만 8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이폰의 증가량이 많이 늘게 된 것은 적은 의미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까지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재고 급감에도 소비 위축 뚜렷, 2분기 제로 성장 암운 짙어져.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경기 대응 방향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문구는 수출 회복의 온기를 내수로 퍼지게 한다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시황 회복에 힘입어 호조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반등 속도가 더딘 상황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로 산업과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동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5월 소매 판매도 0.2% 감소해 2개월 연속 내림세고요.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생산도 0.5%나 줄어들었습니다. 도소매업이 전달보다 1.9% 늘기는 했지만 내수와 관련이 깊은 숙박과 음식점업 그리고 운수창고업이 모두 감소했고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 음식점업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역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로 건설 설비 투자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이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6%포인트 하락한 98.8로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 둔화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 동행 선행 순환 변동치입니다. 선행지수는 100을 넘겼지만 동행지수는 98.8로 100 이하로 꺾여서 둔화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의 내수 회복이 더디고 건설과 설비 투자까지 동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정부는 속보치 감안 때는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는 금리 인하 압력 가중, 이달 소비자 물가, 환율이 관건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진한 내수 흐름에 회복세를 보이던 생산과 투자도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야 할 만큼 체감 경기가 민감해진 상황인데요. 다만 고환율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고 있어 한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 또한 통화 정책의 부담이 될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할 때 금리를 낮추면 자산 시장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월 28일 기준 1,376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고요. 국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음 달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즉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에서 3월 3.1%, 4월은 2.9%, 5월은 2.7%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5월 2.2% 상승의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7월 금융통화위원회 전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원 물가가 한은의 정책 목표 2% 수준에 근접하긴 했지만 흐름 지속 여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목표치 안착 못했고요. 환율까지 고려했을 땐 움직임 폭이 좀 좋습니다. 집값 상승세 전환도 부담이 될 요인이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추락하던 경제 다시 살려 트럼프 인플레 악화로 미국 주거가 세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27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90분간 진행된 대선 토론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열한 혈투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하면서 바이든을 몰아붙였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여성 편력과 범죄 혐의를 끄집어냈는데요. 미국 대선 트럼프, 바이든의 TV 토론 주요 발언이었습니다. 우선 경제와 이민 정책, 낙태 권리, 우크라이나 지원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양측 후보가 큰 이견을 보였는데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비난한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 혼란에 빠진 미국 경제를 넘겨받아 살린 것은 자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관세 등 세금 문제도 민감한 쟁점이었고요. 두 후보는 기후 정책을 놓고도 정면 충돌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트럼프가 환경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나는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파리 협약을 끝냈다라며 미국만 손해를 보는 파리 협약은 재앙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TV 토론에서 만난 양측은 경제와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러우 전쟁 등 쟁점마다 극명한 입장차로 대립을 했는데요. 토론 이후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가 토론에서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자 시장에선 달러와 채권, 금리 강세 조짐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에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 토론 직후 채권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는데요. 28일 오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42% 오른 4.306%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금리 상승이 명확해지고 있고요. TV 토론 직후 국채 10년물 금리의 화면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1시 기준으로 4.32%까지 올라갔고요. 3시 기준으로는 다소 꺾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높은 채권을 보여주고 있는 금리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곧 채권 가격의 하락을 뜻합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를 악화시켜 채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울 보호무역 정책도 채권 금리 상승을 부추길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물가를 붙잡기 위해 연준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과 고금리는 달러 강세로도 이어져 트럼프 당선은 관세를 의미하고 또 달러 강세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 대선 일정입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회가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뉴욕 법원 트럼프 1심 형량 판결을 7월 11일에 내릴 예정이고요. 공화당 후보 확정은 7월 15일부터 7월 18일, 민주당 후보 확정은 8월 19일에서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일은 11월 5일로 예고되어 있고요. 대통령 취임은 25년 1월 20일로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국내 주식들도 역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관련주로 불리는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 수소, 친환경 기후 역시도 흐름이 극명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2차 전지와 전기차 역시 흐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관련주는 방산과 석유 원전 그리고 전쟁 종집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IRA 축소 또는 폐지 때문에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으로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트럼프 밈코인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쪽으로도 상승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TV 토론 직후에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자 가상자산 시장 역시도 바로 좀 화면을 통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1.64% 오르면서 61,974불로 상승했고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코인, 리플 역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4년 만에 재대결 날선 대립을 보였습니다. 경제 위기 책임을 놓고 니 탓, 내 탓, 공방을 이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를 집중 공세를 보였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길고양이 수준의 도덕성을 비판에 나섰습니다. 공정하다면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여지도 보인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글로비스 6년간 구조 투자 종합물류기업 도약.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가 2030년까지 9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서 전 세계 1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재활용 및 스마트 물류 솔루션 등 신사업에도 진출해 연간 매출액을 40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포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6%였던 영업이익률도 7%까지 올려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사업 부문별로 보면 물류 36%, 해운 30%, 유통 11% 등으로 나눠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3%는 신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현대자동차, 기아 등 그룹 물량은 물론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 등 다른 완성차 업체를 공략하기로 했고요. 회사의 미래를 이끌 신사업으로는 배터리 재활용과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내세웠습니다. 벌크선에서는 시장성이 높은 LNG 및 LPG 등 해상 운송에서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해상 운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매출을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주주 친화 정책 역시도 제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배당금 최소 5% 상향 및 배당 성향 최소 25% 이상으로 변경했고요. 1:1 무상증자도 실시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15일이며 8월 2일 상장 예정이고요. 2030년 중장기 목표를 달성해 사업 성장과 주가 성장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매출 40조, 영업이익 3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물류와 해운, 유통에 역량을 집중하고요. 사용 후 배터리 등 신사업에 진출해 친환경 에너지, 해상 운송 역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 확대와 1:1 무상 증자도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현대글로비스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서 3나노 공정 논란 정면 돌파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다음 달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정 결함 루머에 대한 정면 대응에 나섭니다. 국내외 칩 고객사에게 비전 설명과 위기 정면 돌파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아 불량 발생이 사실일 경우 3나노 2세대 공정을 활용해 차세대 스마트폰 칩 엑시노스 2500 생산 준비 중이던 삼성전자 양산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 갤럭시 S25에서도 삼성 자체 칩 대신에 TSMC에서 생산한 퀄컴 칩이 단독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에 대한 신뢰도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은 50%를 밑도는 상황입니다. TSMC와 3나노 생산 경쟁에서 밀려 빅테크 수주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고객사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은 AI 칩 생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해 나갈 계획인데요. 내달 9일 삼성 포럼을 엽니다. 2세대 공정 불량 우려를 불식해 차세대 기술 대거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통합 AI 솔루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외인 증익, 밸류업의 3,000피 거뜬 반, 차, 금 주목.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 차, 금 주목에서 반도체, 자동차, 금이 진짜 찐 금일까요? 금융주일까요? 헤드라인 금융. 풀어주시죠. 일단은 금융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하반기, 오늘이 이제 7월 첫날입니다. 하반기 첫째 날인데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 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3천을 하반기에는 또 달성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아시아에서 꾸준히 우리나라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또 국내 증시가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일단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단 지난 5월 상황을 보면은 5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1조 한 3천억 정도가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6월 달에는 또 무려 4조 5천억 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 걸 보면 외국인들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이런 것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채워 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AI 랠리, 뭐 엔비디아 현상이라는 걸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 반도체 업쪽에서도 방금 전에 이제 삼성도 뭐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로 기대치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획기적으로 뭐 현격하게 높아지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또 순매수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구체적이고 또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뭐 이제 2분기 이렇게 이익 결산도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왔던 방금 전에 금이냐 금융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 또 자동차 또 금융 쪽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반기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부분들. 금융과 자동차, 반도체 우선은 꼽아주셨고요. 외인 수급이 나쁘지 않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소장님께서는 하반기 좀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키워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금융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AI 테마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네. AI. 이래도 AI, 저래도 AI.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가장 큰 이유니까요. 그래서 반도체나 장비 그리고 IT 하드웨어, 가전 쪽에 하반기에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AI 소프트웨어보다는 역시 우리는 좀 하드웨어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 배경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태고요. 또 HBM3 8단을 독점 공급하는 것도 결국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또 후내년까지도 계속 HBM을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런 추세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테고요. 또 밸류업 공략에 자동차나 또 금융 쪽도 주목을 해보시면 일단 이제 우리가 밸류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의 체질을 향상시켜서 결국 이런 데 주목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외국인들이죠.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또 삼성전자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또 기아 자동차 쪽이죠. KB 금융 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금융 쪽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 금융에서의 이자 또 대출 관련한 이익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선 앵커도 말씀을 하셨듯이 11월 대선 관련된 사항이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나마 좀 흔들리지 않을 기업들은 어디냐. 삼성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금융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죠. 그러면 지난 CNN 왜 조지아주에서 열렸냐면 CNN 본사에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론을 보고 나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바이든 안 되겠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사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그래도 반도체, 또 자동차, 현지 공장이 미국에 있다는 이 장점 여전히 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AI 랠리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주 역시도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11월 미국 대선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곱씹어 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은 하반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까 또 이제 글로비스 전망을 높게 보는 이유 중에는 우리 자동차 수출이 괜찮을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전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대로 외국인들이 그래도 5월 달에 빠져나갔다가 6월 달에 4,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개인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서학개미, 미국 직접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시아에서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기의 경우를 짧게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미국발 인공지능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열풍의 국내 반도체주들도 같은 밸류 체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배가 사들인 현상도 있었고 또 호실적 또 주주하는 기대가 강화되는 자동차주도 배량으로 매수되고 금융의 경우에도 계속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금리를 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KB금융을 비롯해서 빅5 이 주요 이 금융기관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호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이 부분에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네, 미국 역시 FOMC를 다시금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도 내일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우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지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외국인 수급은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상반기에는 엔비디아 랠리로 인해 수급 역시도 좀 탄탄했었다. 그로 인해 수혜를 받은 우리 국내 기업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헤드라인 수혜 업종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까요? 결국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기업을 좀 꼽아봤습니다. 수급을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당 가격은 좀 높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여력이 있다. 그 결국은 외국인들도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술력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보실 필요인데 차트를 먼저 볼 수 있으면 먼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저가의 형성이 돼 있었는데 물론 뭐 4만 원대 그런데 뭐 40만 원 가까이 올라갔을 정도의 엔캠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더 여력이 있을까?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자, 엔캠이 어떤 기업이냐면 2차 전지 전해액 전문 기업인 엔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은 이 기업의 공장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여기 NMP입니다. NMP가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슬러리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유기용제가 되는데 그만큼 미국 공장에 있는 이 NMP 리사이클링 생산 능력을 2만 톤에서 이제 6만 톤으로 늘리게 되고요. 또 테네시주, 켄터키주 이렇게 추가로 4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설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는 점. 물론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또 홀란드, 헝가리, 프랑스에서도 2만 톤, 4만 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해외 현지를 뚫고 있다라는 점. 이 점들을 외국인들이 아주 높게 보는 그런 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NMP뿐만 아니라 CNT라고 해서 도전제 분산액에 사용되는 이 소재도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올라갔지만 더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외국인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인 엔캠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기업인데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알테오젠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제2제3. 저도 물론 찾아내면 가장 먼저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말씀드리고 네. 차트를 먼저 보시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실리콘2 같은 기업입니다. 네, 여기서 샀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우리가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자, 3전한테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간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 능력입니다. 왜냐? 자, 이 복수의 여러 글로벌 제약사가 이미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이 알테오젠과 체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형 테스트라는 것을 이 용어도 이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형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다. 히알루론이다제를 비롯해서 뭐 하이브로자임,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려도 이 복잡합니다. 이 약품명의 이름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인 MSD가 면역 항암제의 키트루다의 독점 계약 체결도 한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에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제약 기업들이 많지만 뭐 많이 알려져 있는 한미약품이나 알고 있지만 이 알테오젠은 말 그대로 신약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유입해 들어오는 그런 기업으로 알테오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2, 제3의 알테오젠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저도 찾아내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7월의 첫날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하반기 증시 전망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14%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던 풀무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식품 제조 유통 그리고 식품 서비스 유통, 해외 식품 제조 유통, 건강 케어 제조 유통 등의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식품 제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식품 서비스가 그 다음으로 26%, 해외가 20%, 건강 케어가 3%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제조 같은 경우에 풀무원 식품이 B2C로 지금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요. 푸드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B2B로 지금 채널 직자재 유통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식품 서비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대기업 급식, 컨세션 등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있으면서 현지 공장은 미국에 4곳, 일본에 5곳, 중국에 2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 포인트부터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산 하반기에 미국과 일본, 중국의 해외 법인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법인 성과가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점을 맞아서 이것이 해외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부와 또 아시안푸드의 매출 성장과 원가 절감을 통해서 실적이 향상이 될 전망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부바 매출 비중 확대와 또 주력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 채널 재개와 또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 해외 생산 능력 강화와 또 물류 효율화를 통해서 적자 폭을 줄인 결과로 24년에는 해외 법인의 첫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업 확대와 또 지역 확장을 통해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순식물성 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두부 외에도 이렇게 두부면, 식물성 불고기 등으로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K컬처와 K푸드 인기로 이제 아시안 누들, 스트릿푸드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잡채와 핫도그, 떡볶이, 이렇게 김밥 등의 수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하반기에는 잡채, 짜장면, 서울라면 등의 이 신제품에 대해서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또 미국과 일본, 중국 외에도 유럽과 동남아 그리고 할랄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24년 1분기에 비해서 24년 1분기가 조금 더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법인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인은 해외 법인 매출액의 65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인 두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B2C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건 트렌드와 또 북미의 순식물성 식품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서 두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두부가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아시안푸드가 그 다음으로 40%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스트릿푸드가 이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시안푸드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대응을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길로이 공장에서 가동을 시작하면서 현지 생산까지 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로이 공장 같은 경우는 연에 2,400만 개의 생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리야끼 볶음 우동 같은 것들을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생면을 수출해서 미국에서 완제품으로 유통을 했으나 현재는 이제 현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적재 금요를 크게 줄이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클럽 채널 코스트코 등에서 K푸드의 인기로 인해서 이제 아시안푸드와 스트릿푸드의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릿푸드는 핫도그, 떡볶이 등 이 K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냉동김밥이 이 시장에서 정말 크게 히트를 쳤었죠. 네, 따라서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 매출 성장 그리고 현지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물류비 감소, K푸드 인기에 힘입어서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일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법인의 대표 제품은 두부바고요. 현재 일본의 이 3대 편의점이죠. 세븐일레븐, 로손, 회무리마트 등에서 총 3만 개 점포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부바는 올해 4월에 누적 6천만 개를 판매를 돌파를 했고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3월에는 추가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또 월에 300만 개 이상의 두부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진이 좋은 두부바 매출 비중이 20%로 확대가 되면서 일단 일본 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3에서 4월 동안 두부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손익분기점 수준에 근접을 했고요. 저수익 제품 축소와 또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법인은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법인은 지난해 내수 경기 침체와 주요 유통 채널 납품 중단으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부터 클럽 채널 재진입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에 베이징 2공장 중공 후에 두부 제품을 중국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베이징 1공장을 통해서 파스타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손익분기점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2분기에는 흑자까지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재 시각 1일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외인, 증익, 밸류업 3,000P를 달성할 수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시했습니다. 투자전 리포트에서는 풀무원의 해외 진출과 전망까지 분석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다양한 인사이트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